안녕하세요.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교육위원장 박경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민족 문화사 강좌, 연속 강좌 5번째, 오늘이 마지막 강좌이네요. 그동안 계속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고려 문화사를 좀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저는 황제의 나라 코리아 이렇게 붙였습니다. 황제의 나라 코리아. 여러분 다 이걸 아시죠? 이제 코리아라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명칭, 영어 명칭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했을 때 고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인 교역을 하면서 아라비아라든지 이걸 통해서 서역, 유럽으로 고려 수많은 문화 상품들이 수출되면서부터 아라비아를 비롯한 서역 사람들이 우리 코리아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고려라는 이름을 영어로 코리아라고 부르면서 우리나라 국제적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려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 선진국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문화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밀은 무엇이겠는가? 아까 비혼 얘기 하다 보니까 또 비밀이 화나 이런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비밀은 무엇이겠는가? 이런 게 연상이 되었는데, 황제의 나라라는 점이죠. 황제의 나라라는 점. 많은 사람들은 황제의 나라하고 문화 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고려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고려는 황제 국가였다는 것. 조선은 뭐였습니까? 제후국이었죠? 제후국가. 제후국이란 것은 자기 위에 상제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제국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려는 우리 민족의 역사상 최초의 민족 통일국가라는 점이죠. 이 두 가지 사항이 고려의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두 가지 점을 먼저 살펴보고 문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궁궐이 들어서 있던 25만 평의 땅. 그 궁궐 전체를 2km의 궁성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런데 취재진은 궁성 밖에 위치한 또 하나의 성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식 건물 뒤로 보이는 흰색 울타리. 그곳에 흙을 다져 쌓은 토성의 흔적이 남아있다. 여기 보이는 뚝처럼 생긴 거 궁성 동벽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그 4층 건물 뒤 경사면 저거가 황성 동벽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궁성이는 궁성 안에는 왕궁이 들어앉았고, 그 다음에 황성 위에는 삼성육부를 비롯한 중앙관청이 들어앉았습니다. 궁성 밖을 둘러싸고 있던 4.7km의 성. 그 성의 이름은 황성이었다. 궁궐 주위를 둘러싼 궁성과 황성 사이. 그곳엔 중앙관청과 별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별궁들은 왕의 종친들에게 내려준 궁이었다. 고려는 왕족들에게 공작, 후작, 백작이란 자귀를 주고 각각 다른 이름의 궁을 하사했던 것이다. 고려가 후광이 거처하는 곳을 황성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여러 왕자들 그리고 종친들이 사용하는 거처하는 곳을 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은 역시 고려가 하나의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그러한 종친들 그리고 왕족들에게
봉작제도, 자기제도를 하사하는 것도 역시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의 왕들은 황제였을까? 고려사에서 왕들의 호칭을 찾아보자. 의종 24년 일본이 보물을 바치며 의종을 황제라 불렀다고 돼 있다. 그리고 신하들은 황제에게나 하는 만세삼창을 외쳤으며 의종 또한 스스로를 황제라 표현한다. 그렇다면 다른 왕들은 어땠을까? 경기도 하남시에 또 다른 흔적이 남아있다. 하남시 선법사란절에 있는 고려시대 마의 약삽을 좌상 93cm 크기의 불상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정교하게 조각돼 있다. 그런데 불상 옆에 몇 줄의 명문이 보인다. 태평 2년에 황제의 만세를 기원하기 위해 불상을 고친다는 글. 그럼 태평 2년의 황제란 누구일까? 태평 2년은 바로 그 경종 2년이죠. 경종 2년이고 그 서기로는 977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학계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그 금상 황제 그를 위해서 오래 살도록 위해서 오래 산다는 그 기원을 하기 위해서 이 불상을 갖다가 다시 중수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고려의 황제가 머물렀던 황성. 황제의 문은 5개란 황제국의 원칙은 이 황성이 만들어짐으로써 비로소 지켜질 수 있었다. 고려의 왕은 궁궐을 나갈 때 황성의 문까지 5개의 문을 지났다. 조선이 제후국 체제로 근정문, 홍해문, 광화문까지 3개 문을 지났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아마 고려가 이렇게 황제국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 고려가 수많은 지방 세력들을 통합해서 천하를 건국했다고 하는 강한 자부심, 이러한 것이 역시 고려가 황제국을 지칭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라 하대 이후 고려 초기까지 여전히 천하를 통일해야 한다는 일통의식이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구호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고려가 비로소 삼한을 통합하고 하나의 국가로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고려 주변에 있는 탐나, 그리고 여진, 말갈족을 통합해서 이제는 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패자가 되었다는 강한 어떤 자부심이 고려가 스스로 황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의 황제가 살았던 개경의 황성. 1000년 전 고려는 황제의 나라였다. 잘 보셨죠? 예. 네?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고려가, 저 역시도 이 강의를 준비하기 이전에 고려가 황제국을 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국이었다는 것을 잊고 보통 고려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부분 고려나 조선이나 비슷한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려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가 황제국가였다는 것을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혹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 황제국가라고 자기 스스로 자칭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또는 그 황제국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국가 체제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황제국이라는 것 자체는 그 사회의 발전, 그 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스스로 황제국이라 지칭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느 사회이든지 그 사회 집단이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꿈과 이상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지고, 또한 그 추구하는 방식과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냥 노예라고 생각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에 있어서는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황제국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야 우리나라는 신앙의 나라야 라고 생각하는 이 두 집단에 있어서는 국가 운영 방식이라든가 국가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을 추진하는 스케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자기 집단,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그 사회의 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려가 황제국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 사회 발전을 규정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서희가 거란의 40만 대원을 하나 단판으로 말로서 물리쳤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희의 단판의 승리는 여러 가지 군사적 승리가 뒷받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서희 스스로가 이 단판을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라는 거. 자기는 황제의 나라 당당한 고려, 특히 나중에는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그러면 고구려는 어떤 나라였는가? 동아시아의 최강한 나라였어요. 고구려가 있었을 때 중국은 한 나라가 몰락해 나가면서 수당시대까지는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별 볼이 없는 나라였고 반면에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고구려를 계승한 이 황제국과 고려는 이제 외교관이다 라는 이런 인식 자체가 그런 단판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요인이다. 이 문제는 단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활동과 뭐 이런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고려가 과연 황제국가였을까라는 것은 아까 제 영상에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론이 없을 겁니다. 보통 황제국이라는 것은 황제가 여기처럼 누런 옷을 입습니다. 황제가 입는, 그러니까 중세사회에서는 모든 직위에 따라서 입는 옷의 색깔이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왕은 저런 누런 옷을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색, 그 다음에 명칭, 그 다음에 황제 폐하, 조서 이런 거 아까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칙서, 제서 이런 것도 있고 황도라고 있고 황제가 사는 도시 이런 거 있고 황색 도포, 그 다음에 국가기구화 책에서 삼성육부제는 이조는 판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려는 뭡니까? 상서입니다. 판서가 아니라 내부상서, 공부상서. 그래서 삼성육부제. 그러니까 이조는 이제 제후이기 때문에 상서라는 표현을 중국에서 쓰는 상서라는 표현을 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연호. 아까 연호에 대해서 나왔죠. 이런 것들이 다 황제국 지위를 표방할 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는 황제국이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두고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고려는 그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바로 이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 옛날 중세에 대한 이미지는 조선시대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은 뭐냐면 중국이 이제 상전의 나라였고 조선은 제후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향으로 또 그나마 그 조선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소민족, 약소국가 이런 인식이
지금까지도 지배적입니다. 뭐 최근에 경제가 세계적으로 11위까지 올라갔죠. 지금은 13, 14인데 그래서 뭐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뭐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 우리는 뭐 약소국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자,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우리 민족 사이에 있어서 조선을 제외하고는 자, 고조선 우리가 다 배웠죠.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강국이었어요. 세계적으로도 선진국가였고 고려 역시 강국이었고 세계적으로 선진국이었어요. 고려는 강대국이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고려가 왜 그처럼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 자체는 고려가 우리 민족의 첫 통일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우리 민족의 역량을 통합했던 데서 그런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힘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가 갖는 민족사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 결에 우리 민족의 국토와 주민을 가장 많이 포괄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을 결집시킬 수 있던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것도 저도 이번 이제 기회에 비로소 그것을 자각을 했는데요. 고려 초기 고려 영토는 어디까지입니까? 신라 영토를 그대로 이어받았죠. 대동강 이남, 동쪽으로는 원산 이내입니다. 맞죠? 이게 이제 고려 영토였는데 고려 태조 왕건은 원래 왕건의 이제 가계를 보면 6대조가 백두산으로부터 내려온 호경장군, 즉 고구려 유민 가족이었어요. 고구려 사람이에요. 왕건 자체가. 그런 데다가 그 스스로 그 가계 전체를 자기는 고구려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왕건의 정치 행동을 보면 다 드러나는데 고구려 뜻을 계승하려는 것을 자기의 정치적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918년에 이제 왕건이 정권을 잡고 고려가 성립했죠. 그러면 후삼국이 통일된 게 936년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918년에서 936년 사이에 첫 번째 왕건이 했던 게 뭐냐면은 저 오른쪽에 보면은 영토가 있잖아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좀 이 그림으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아까 이게 대동강인데 이때 이게 이제 국경선이었는데 이게 이 국경선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왕건이 이제 18년에서 36년 사이에 새로 획득한 평양이죠. 그래서 아까 그 평양을 자기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평양 개척 사업을 한 거예요. 네. 그냥 왜냐면은 평양은 대동강 이북이 발해 땅이었는데 그 당시 평양은 변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발해의 그냥 역사서에서는 황무지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큰 도시로서 발전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지 평양이 평야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건 아닐 거예요. 어쨌거나 평양을 개척을 해서 고려 영토로 만들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 12세기 초 중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거란과 전쟁을 끝난 직후 그 후죠. 직후는 아닌데 그러면 거란과 전쟁이 약 40-50년 계속됐어요. 40-50년 계속되었는데 이 거란과 전쟁 끝에 이 영토는 이 정도로 또 확대됐습니다. 압록강 거의
다다랐잖아요. 이쪽 압록강입니다. 신의주 쪽은 압록강 됐습니다. 아까 이 평양 근처에 있던 것인데 이쪽 지역이 확대된 겁니다. 자, 송나라와 비교해 보면은 송나라는 우리와 똑같이 거란과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송나라는 자기 송나라 땅, 북쪽 땅을 어마어마하게 잃어버리고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거란과 40년 전쟁을 통해서 어쨌든 그 우리의 영토를 이만큼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가 거란과 전쟁할 때 동원한 군대의 수는 40만에 이릅니다. 40만. 물론 전쟁이기 때문에 정규군 플러스 특별히 이제 전쟁 때 징집한 병사가 있는데,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이율곡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었잖아요. 그런 걸 비교를 해보면 고려 군사력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 그걸 보게 되면은 14세기 말엽, 즉 고려가 멸망할 그 무렵. 자, 이게 송나라와 고려는 거의 운명을 같이 했어요.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었고 송나라는 960년에 건국되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는 징기스칸의 몽골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고려가 멸망할 당시에 결국은 송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 등장할 그 무렵에 고려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어쨌든 같이 몽골과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국채를 유지했고, 국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몽골의 힘이 약화되기 시작하니까 반원 정책을 통해서 이 국토를 대대적으로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한경북도 일부하고 백두산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한반도를 이만큼의 땅을 확장을 한 거예요. 자, 자기 400 몇 년 동안의 그 고려 정치관 중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영토를 키워나갔다는 거. 그래서 조선한테 거의 한반도 전체를 다 물려주게 되었다는 거. 이것이 고려고, 그만큼 고려가 강대한 나라였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상에서 뭐 강국인 거란에서 막 전투에서 패배한 모습만 드러나고, 우리가 거란과 승리했던 것은 잘 부각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몽골과 전쟁에 있어서도 약간 패배한 측면이 너무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몽골한테 국채를 유지한 나라는 고려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보면 고려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던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힘의 원천은 결국은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을 모을 수 있었던 통일국가였다는 점에 있다. 세 번째는 경제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국가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민족 문화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주요하게 이제 도자기, 우리가 고려하면은 고려청자가 세계적인 문화 상품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 고려청자가 탄생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서 민족 통일이라는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무엇일까요? 저는 10세기 이전에 만들어졌고 1300도 뜨거운 열기에서 탄생하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은한 푸른색을 입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죠. 네, 천년의 비색을 자랑하는 저의 이름은 고려청자입니다. 청자는 중국 송나라에서 비롯되었지만 고려인들의 집념과 열정 속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 뛰어난 청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탄생한 고려청자의 특징, 푸른 창공을 나는 항무늬와 부드러운 허리곡선, 그리고 은은한 비색까지 고려인들의 창의력이 세계사에 빛나는 고려청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릇색의 푸른 것을 고려인들은 비색이라 부른다.
근래에 들어 그 제작이 더욱 정교해지고 색이 더욱 좋아졌다. 그리고 고려청자의 또 하나의 비밀, 상감기법. 예리한 조각칼로 무늬를 파낸 다음 그 부분에 다른 색 흙물을 메어 넣는다.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 세밀하고도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는 고려인들의 기술. 같은 문양을 반복하는 대신 중심 문양을 전경에 크게 세우고 물, 새, 바위, 인물을 배치하여 하나의 화폭과 같은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잠깐, 이름이 어렵다고요? 도자기의 이름은 종류와 기법, 표현된 무늬와 용도순, 이름 하나로 도자기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한 도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미와 독창성을 품은 천년의 비색을 자랑하는 고려청자입니다. 자, 고려 문화사를 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고려 청자를 빼놓고는 뭐 다른 게 이제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려 청자 중심으로 문화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이제 굉장히 잘 표현해 주었는데 오게티가 있습니다. 아까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 장면 보셨죠? 원래 우리가 여러분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인터넷이라든지 여기서 도자기에 대해서 공부를 들으신 분들은 원래 세계적으로 송나라 청자가 유명합니다. 송나라 청자. 그래서 고려 청자는 송나라로부터 배워왔지만 결국은 고려 상감 청자는 송나라보다 더 우수한 세계적으로 최고 높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일제시대 때 많이 확립되거든요. 뭐 이게 그런데 첫째, 신라 도기의 개성 시기, 고려 초에서 11세기 말 이렇게 규정합니다. 두 번째는 송자기를 모방하던 시기, 11세기 말에서 13세기 초. 그러니까 11세기 말에야 이르러서 우리나라에서 청자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걸 좀 기억하세요. 11세기 말. 그다음에 3기는 고려자기 독자적 발전기가 13세기 초에서 14세기 초. 그다음에 4기는 원어 도자 접촉과 고려자기 쇠퇴기. 그래서 14세기 말에 우리나라 문화사를 학습하다 보면 이게 되게 어떤 가장 뛰어난 것도 한때 이렇게 발전했다가 나중에 쇠퇴한다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래서 송나라가 만들어진 게 수립된 게 몇 년이라고 했죠? 960년이에요. 송나라 건국 960년. 그러면 960년이라는 건 10세기 후반기죠. 이걸 염두에 두시면, 자, 요즘에 나온 새로운 견해를 보면은 10세기 초 전반기에 고려 청자가 탄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도 10세기나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10세기.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고려 때는 청자고 이조 때는 백자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 때는 청자만 나오고 백자는 이조 때 새롭게 탄생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고려 초기부터 청자와 자기가 동시적으로 탄생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시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청자, 백자가 발생하고 초기 발전기가 10세기다. 그리고 10세기, 11세기, 12세기에 이르면 자기 발전의 전성기에 이르고 3기는
고려자기의 다채로운 발전 시기. 이제 고려말에 들어가면은 청자뿐만 아니라 백자도 발전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자기가 많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좀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려 청자 기술은 송에서 수입된 기술이 아니다. 왜냐하면 10세기 초기라면 송이 건국되기 전에 고려에서는 청자가 만들어지고 그 증거들이 나왔으니까 송나라에서 왔다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청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발해와 신라의 도자기 기술을 계승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창조한 우리 민족의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자, 증거 1. 고려 청자 탄생 10세기 전반기인데 고려 3대 정정이죠. 비록 4년 동안밖에 그 왕 노릇을 못했는데 황제 노릇을 이 무덤에서 출토된 게 비색 청자 대접 접시들이 출토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개성 근처에 있는 불일사 5층 답이 951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탑에 내에서 비색 청자 단지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면은 951년 또 950년 이때 그 청자가 무덤에 들어갔거나 탑 속에 들어갔다면은 바로 그 직전에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최소한 10년, 20년 전부터 청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물들이 바로 그 유물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인에 가면은 용인설이라는 곳이 고려 백자 요지, 도요지, 백자 자기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죠. 도요지라고 하죠. 도요지라고 말고 또 뭐라 부르죠? 요즘에 그 자기를 만드는 공장을 뭐라 부릅니까? 공방? 아니 공방이 아니라 우리 가마? 그죠? 가마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도요지인데 그래서 요지라고 합니다. 요자는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그 공간. 여기가 10세기 초에 여기에서 청자가 발굴됩니다. 10세기 초에. 그래서 원래 백자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백자가 주요하게 생산되었는데 10세기 때부터 백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는 이제 그 조그마한 이제 그 도요지를 설명하는 관이 있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쭉 설명해 놓은데 이렇게 나옵니다. 5대 식국 시대의 월주. 중국에서 월주요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당나라 때부터 유명한 곳인데 이때부터 5대 식국 시대에 정해져 왔다. 이렇게 또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의식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뭔가 좋은 것은 반드시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그 사고가 너무나 뿌리 박혀 있다. 이 신기술을 당연히 중국에 들어왔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대 식국이라는 것 자체는 5대 식국 시대 907년에 당나라가 멸망하고 907년에서부터 한 몇십 년 동안인데 고려 초기라고 해서 918년 고려가 만들어지고 이 시기에 그 증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왕건 시대에 5월 이 나라하고 사신이 왔다 갔다 두 번 한 게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것과 외교 관계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자기 제작 기술이 건너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제작에 필요한 뭔가 부품들 중에 거기와 비슷한 게 있다 이런 건데 그 다른 증거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바다를 건너서 왜냐하면 그 장공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수공업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만드는 어쨌든 자기를 제작 기술한 것들도 대비잖아요, 사실상. 상업적인 이유에 있어서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서 다른 나라의 마음대로 이렇게 전수해주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도 역시 믿을 바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자 보면은 이 청자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언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느냐. 자기, 고려청자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자기, 우리가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 가장 초기 단계는 토기, 질그릇. 그 다음 단계는 도기입니다. 도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 자기인데, 그 중에서 이 그릇이 탄생되는 차이는 뭐냐? 기술 차이는 뭐냐? 그것은 그것을 굽는, 제조하는 가마를 몇 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느냐? 불의 온도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도기는 대개 700~800도, 토기는 그 이전. 그러면 자기는 최소한 1250도. 보통 책에 따라서 1250도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1300도라고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 정도 높은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1300도에 달하는, 1250도 이상에 달하는 온도를 낸 자기 제품들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이 대개 기존에는 남쪽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고려 때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북쪽에서는 발해 때, 발해 자기가 보편화됐다 이거죠. 그래서 발해 때 자기가 널리 만들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많이 발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자기 제작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구려 청자가 2점이 지금 집안에서 발굴됐습니다. 이거 중국 당국에 의해서 발굴된 거예요. 집안시가 이제 고구려 국내성이죠. 거기에 출토된 고구려 청자, 4귀 달린 목 없는 항아리, 그리고 집안시에 또 출토된 고구려 청자로서 4귀 달린 항아리, 이렇게 해서 고구려 시대에 초보적으로 자기가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고구려를 개성한 발해에는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도자기 제작 기술로 중국 당나라를 압도했습니다. 당나라에서 유명한 것은 그 당시까만 해도 자기보다는 도기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당 삼체가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릇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당 삼체에 못지않은 발해 삼체가 당 삼체를 능가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발해 삼체입니다. 삼체라는 것은 세 가지 색깔이 어우러진 그릇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보기에는 허접하게 보이잖아요. 담배 근데 이제 이게 구름 모양의 자백입니다. 자기예요. 자기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게 무슨 자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중국 역사서에 나온 거예요. 831년 당나라에 자기 수출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인 자배기는 크기가 반섬들이나 되는데 안팎에 투명하고 색깔은 순자색이며 두께가 1치가 넘지만 그 무게가 쇠틀과 같이 가볍다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인데 그릇이 단단하고 이런 것들은 그것이 가벼운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구름 모양 자배기, 발해가 생산한 자배기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 이런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여기서는 후기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제작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아직까지 이제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하지 않지만은 전남에 있는 여러 가지 도요지들에 나온 거라 보면은 9세기 때부터 자기가 생성되었다고 얘기합니다. 9세기 때. 9세기 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학계에 정리된 이런 것들을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쨌거나 아직 신라는 자기를 생산한 단계가 이루지 않았다고 놓고 본다면 이게 이남은 독입니다. 자기 밑당이 독이고 이것은 백토 상간문이 단지예요. 자, 상간문이 고려 청자에서 가장 우수한 게 뭡니까? 고려 상감청자잖아요. 상감청자라는 것은 일반 청자에다가 상간문의를 입혔다는 거죠. 뒤에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상간문의 제작 방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려 상감청자가 이 송나라에는 없는 세계 최고 청자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간문의를 만드는 기술, 이것이 신라에서 탄생되었다는 거죠. 신라에서. 결국은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사례를 든 것 자체는 고려 이제 청자 기술이라는 것이 발해의 자기 제작 기술과 신라의 어쨌든 상감문의 단지 제작 기술이 후삼국 통합, 그 다음에 발해 통합으로 인해서 민족 통합으로 인해서 고려로 모아졌다는 거죠. 모아졌다. 그 증거를 보면은 그래서 고려 상감청자가 탄생됐는데 자, 모아진 과정을 볼 수 있어 보면은 발해의 자기 생산 경험이 고려로 전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926년에 발해가 멸망하고 934년에 발해의 태조인 대광현이 수만 명을 데리고 고려로 이제 넘어옵니다. 망명을 해옵니다. 그런데 고려 왕건은 그것을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서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대광에게 왕실을 주면서 귀족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따라왔던 공부경이라는 게 요즘 말하면 그 당시 이제 수호업자들을 관리하는 부서예요. 이 공부경이 수많은 기술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수많은 기술자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기술자 중에서 도자기 제작 기술을 갖는 발해의 우수한, 어쨌든 태자가 데려온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주로 궁성에 납품하는 그런 우수한 기술자들일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려에 넘어오면서 이제 고려에서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 이런 발해 기술이 고려에 들어왔고 후기 신라의 어떤 독이 청록독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그런 기술들이 생산 보급되기 시작하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고려 청자가 탄생하였다 이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 자체는 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난 고구려 문화사를 다룰 때 기억나십니까? 고구려 문화사를 다룰 때 고구려 제철 제강업 이게 제강이란 것은 이 순철을 강철로 만드는 거 그건 아실 거고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맞죠? 순철을 계속 치면은 거기에서 탄소가 나가고 하면서 강철이 됩니다. 새를 두드리면 강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구려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용광로 온도를 1300, 1400, 1500 높이게 되면은 용광로에서 자체적으로 강철을 뽑아낸다는 거죠.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기술도 있었기 때문에 도자기 제작 기술에서도 1300도가 넘는 높은 온도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 1300도인데 여기서 환원소송이라는 것 자체는 환원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조금만
가면은 불을 막 떼잖아요. 떼다가 며칠 떼다가 전부 다 막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불 아궁이를 막아요. 막으면 거기서 며칠 동안 있으면은 그 어떻게 되냐면은 불이 타려면은 산소를 흡수해야 되는데 산소 공급을 차단해 버리게 되면은 도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 철분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산소들을 뺏어갑니다. 도자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뽑아 나갑니다. 그러면 도자기 이 흙과 유약 광물에서 산소를 끌어당겨서 청색을 반사하는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청자는 푸른색을 입힌 도자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흙에서 원래는 다른 색깔인데 다른 색깔의 백토를 많이 쓸 겁니다. 그것을 일정 온도에서 이런 환원소를 거치게 되면 청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런 것 자체가 청색을 반사하는 특징을 남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일에서 얻어지는 회유. 유약의 한 일종인데 그릇을 부드럽게 하게 한 유약인데 그 중에서 회유라는 것은 높은 온도에 만들어지는데 요즘 말로 하면 잿물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높아 있어가지고 1과 2가 결합돼서 바탕 흙 속의 작은 양의 철분을 통해서 그 철분들이 푸른색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려청자 비법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고려청자가 창조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그만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력이 발전했다. 과학기술 능력, 숭업 제작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이지, 아까 말한 건 불을 높은 온도를 낼 수 있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물품이 만들어지려면 수요가 충분히 보장돼야 되는데 고려는 삼국을 통일했고 비록 거란과 전쟁을 겪었지만은 국토가 안정되고, 왜냐하면 구삼국시 혼란의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의 안정된 생활이 이제 구가하게 된 겁니다. 안정된 생활을 구가하게 되면서 이런 사치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니까 수공업자들이, 장인들이 그것을 만들어 바치는 일이 이제 많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감청자는 흔히 말하면 12세기경에 이르러서야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10세기 말에 상감청자가 탄생했다. 이미 상감 기술은 후기 신라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발해 사람들은 상감 기술을 몰랐다가 결국은 신라 사람들과 결합하면서 10세기 말에 상감청자 기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려청자는 우리 민족 최대 문화유산이고, 아까 정리하자면 발해의 자기제작 기술은 발해의 자기제작 기술과 후기 신라의 상감 기술이 결합되어서 그것을 개성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탄생되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자기와 이조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고려자기와 이조자기는 서로 개성 발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려자기의 공예미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알 수 있지만은 바탕색이 아름답고 은은하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무늬, 형태, 배색법. 그 다음에 섬세하고 잘 짜여진 구성미. 그 다음에 실용성과 예술성이 잘 결합되어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규보, 고려시대의 어쨌든 문인이었던 이규보는 벽옥처럼 푸르고 수정처럼 찬란함. 이런 식으로 고려자기를 평가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형태의 고려자기들이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뒤 고려자기에서 또 유명한 게 물형자기입니다. 물형자기란 것은 어떤 물건 형태, 물건이란 거 꼭 물건이 아니라 어쨌든 이것은 이거 무슨 모양입니까? 죽순. 그 다음에 이것은 참외. 네, 참외 모양.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용 모양. 이런 다양한 사물, 동식물, 어떤 경우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사물도 있고, 이런 형태의 자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려자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려비색 천하제일, 송나라 태평론이라는 송나라 사람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어 도자기 전문가 일렘 한의는 고려도자기는 독창제일 뿐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까지 만든 것 가운데 가장 우아하며 꾸밈새 없는 도자기다. 도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미덕을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인조차 거의 도달하지 못했던 높은 경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독일에서 출간된 조선인과 그들의 문화라는 책에서는 고려청자는 같은 시기에 송나라 제품보다 반투명의 보다 맑은 녹색의 정결한 표면, 이런 종류 고려청자를 수집한 사람들은 모두 찬탄을 금할 수 없어. 고려청자는 세계에 유례없는 일품이다. 이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청자가 유명하지만 송나라 청자를 압도한 게 고려청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당시 이제 고려는 이런 자기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종이, 비단, 그 다음에 인삼 등 국제적으로 무역과 교류가 매우 활발해져 가지고 저 병란도가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그 병란도에서 개경까지 한 20km 정도 되는 거기에 번화한 상가들이 즐비했다. 요즘 뭐 역사 드라마에 그게 나오죠. 이런 거고, 아래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쪽이 어디입니까? 이란 쪽에서 페르시아만, 아라비아 해서 유럽까지 고려 상품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코리아라는 우리나라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좀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써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쇄술입니다. 근데 여러분, 팔만대장경 금속활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사실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려 인쇄술이 세계 최고 인쇄술이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화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쇄술이라는 것은, 인쇄는 책을 찍는 거죠. 모든 상품은, 모든 제품은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만이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인쇄술의 발전을 보면 처음에는 목판 인쇄, 목판에다가 뭔가 이게 찍을 수 있도록 하나의 책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제 인쇄 분량이 많아지면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무 활자로 만듭니다. 활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책에 있는 그림들을 활자를 이렇게 섞으면 이제 글이 되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쉽게 다르니까 뭔가 단단한 거 생각하면서 금속 활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판 인쇄, 나무 활자, 금속 활자 수준을 발전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지혜와 창조적 열정이 솟아나는 이유는 그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고려 인쇄술이 세계 최고 인쇄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고려 문화,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다 책을 읽고, 누구나 다 문자를 읽고, 누구나 다 도덕 양식이 있고, 이런 문화 수준을 가르쳐 주는 게 인쇄술입니다. 그러면 인쇄술이 세계 최고라면 고려 문화가 세계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 점을 먼저 인식하시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려 인쇄술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있어요. 8세기의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이게 좀 아시죠? 우리 불교 스님 아십니까? 네. 어디서 나옵니까? 불국사에. 불국사에. 그 전까지 일본에서 나온 무슨 책이 세계 최고 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발굴이 됐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신라 때부터 인쇄술이 발전해 있었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뭐 쭉 보면은 그 목판 인쇄술의 최절정은 팔만대장경이고 이 오른쪽이 이제 팔만대장경 본입니다. 이게 팔만대장경 서고인데 제가 이거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이건 일반인이 참관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가면 신청하면 다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해인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이걸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꼭 봐야 되겠지. 이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어떤 목판 인쇄술이 발전했다는 거고,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나무 활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무 활자를 가지고 쓴 책이 의천, 스님이죠, 이것도. 맞죠? 의천의 서건사림이라는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1101년에서 1122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면. 왜냐하면 정확한 날짜가 없으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나라의 양고라는 사람이 진흙 활자를 쓴 게 있어요. 이것은 1241년이니까 1100년보다 뭐 한 120년 정도 늦죠? 그 다음에 중국의 나무 활자는 1294년이기 때문에 나무 활자 기준으로 보면은 180여 년 이상 늦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나무 활자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금속 활자의 발명 시기는 고금상정례가 1230년대죠. 근데 이 고금상정례는 이것이 이제 인쇄 역사서에만 고금상정례가 금속 활자로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지 이게 이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지금 금속 활자로 만든 책 이름이 뭐죠? 여러분 다 아시죠? 직지신경이죠. 직지신경이 지금 어디에 있죠?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직지신경이 1377년이에요. 그러면은 고려의 금속 활자하고 세계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금속 활자는 독일에서 나온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는 몇 년입니까? 1460년. 그러니까 고금상정례를 기준으로 하면 한 200년 빠르죠. 직지신경 우리가 뭐 이건 뭐 기록이니까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실물적 증거인 직지신경으로 보면은 1477년이기 때문에 거의 이것도 100년 정도 앞서 있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서양보다 200년에서 100년 이상 먼저 금속 활자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직지신경이고, 오른쪽 경우는 남북 관계가 좋은 시절에서 남북이 공동 발굴 사업한 게 개경에 있는 만월대를 공동 발굴 사업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금속 활자 조각들이 발굴됐습니다. 그 사진들을 이제 실물적으로 활자 실물들이 많이 발굴됐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0여 개 이상이 지금 활자가 발굴되어 있다. 금속 활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고려 어쨌든 인쇄술은 세계 최첨단을 달렸다는데, 여기서 하나 첨가하자는 것은 이 정도는 여러분 다 동의가 되실 건데, 이 인쇄를 하려면 종이 제조업도 발전해야 되잖아요. 종이는. 근데 고려는 종이 제조업에 있어서 세계 최첨단이었다는 거죠. 그래 고려 종이 제작 기술은 백추지, 견지, 청자지,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어요. 견지라는 것은 비단 종이를 말해요.
누에고치 실을 가지고 종이를 만든 거고, 이 청자지는 중국의 황제가 즐겨 쓰던 종이였다고 합니다. 중국 황실에서. 그 정도로 고려 종이는 아까 서양으로 수출된 것 중에 하나가 고려 종이도 있습니다. 이만큼 고려 인쇄술이 발전해 있었다. 그래서 송나라에서는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이 서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려 도경을 썼어요. 고려 와서 한 달 이상 사시러 와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고려 도경을 써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고려 청자를 가리켜서 비색 청자로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게 서경입니다. 원래 송나라 청자 이름이 비색 청자예요. 이 송나라 청자 이름 비색이란 것은 비밀비, 아까 비원이었던 게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자지 해서 비색이란 썼는데, 고려 청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비죠? 우리 옥색. 아니, 옥색이 아니라 그 비자가 비치요. 네, 비치 비자. 무슨 물방울새인가 무슨 새예요. 그래서 그 비자이기 때문에 비치색을 내는 그런 똑같은 비지만은 한자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서경인데, 서경이 이제 보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려 개경을 갔더니 도서관이 3개나 되더라. 그 도서관에서 수많은 장서들이 이제 보유되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는 실전 없어져 버린 그런 책이 수없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 황실에서 정식 외교 문서로서 고려한테 5,000권의 책을 좀 만들어서 보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려는 126정 4,007권 5,000을 이제 수출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역사, 지리, 풍속, 문집, 의학, 식물, 사전, 음악, 교육, 언어, 경전, 이것만 보더라도 고려 문화가 어떤 유학이라는 이건 치우친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의 학문들이 발전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고려 인쇄술은 세계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1시간 딱 됐는데, 그래도 막 속도를 빨리 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1시간 한 5분 정도 초과하는 걸로 마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사전에 할 때는 너무 50분에 끝났는데 강의를 너무 빨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진포해전, 진포가 어딘지 아십니까? 진포해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진포는 금강 하구입니다. 그래서 군산 그 옆에 장항 그 전체를 가리켜 진포라고 얘기합니다. 진포. 진포해전은 1370년인가? 1380년이죠. 근데 이 진포해전을 이제 강의 나가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진포해전은 세계 최초로 함포를 사용한 해전이라는 거예요. 함포. 대포. 우리가 가장 있잖아요. 서세 동정의 시기에 서양 사람들이 우리 이 동양을 굴복시키는 게 대포죠. 그 대포가, 배에서 쓰는 대포가 함포입니다. 그 대포 일액에 놀라가지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그냥 불평등장을 맺고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함포, 대포를 사용한, 이게 배에서 쓰는 대포가 함포입니다. 그래서 함포를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게 우리나라였고 고려였고, 그 함포를 통해서 어쨌든 일본 외적 함선들과 해전을 벌인 최초 전투가 진포해전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 채무선이라는 굉장히 애국적인 장군이 있는데, 이 분이 이제 일생을 있잖아요. 화약은 중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잖아요.
화약을 만드는 비법을 찾으려가지고 화약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을 집에다 독선생으로 모셔가지고 막 밥을 먹이고 비싼 거 해가지고 했는데 별로 안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기동량을 가지고 실습을 통해서 드디어 이렇게 염초를 통해서 화약을 만드는 비법을 발명해냅니다. 거의 뭐 독창적으로 발견해내고, 그리고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당시에 우리 수군이 굉장히 약했었는데 배를 많이 건조를 합니다. 배를 건조하고 그 다음에 대포를 만들어서 배에다가 대포를 설치해서 이제 해전을 준비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고려 말에 외구 침략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남원에 가보니까, 남원은 내륙 지역이잖아요. 지리산 근처인데 거기 이성계가 외구와의 전투를 벌인 그런 승전한 유적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깜짝 놀랐어요. 외구가 이제 해변가에 노략질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외구가 오는 게 몇백 명이 아니라, 여기 500척이라면 몇 명이, 수만 명이잖아요. 500척이면 150척이 한 배에 한 50명씩만 타고 오면 2만 5천이라고. 배에 남아있는 한 20명이고 나머지 25명, 한 10,000명 이상들이 내륙을 쓸고 다니다 보니까 온갖 내륙 곳곳에 노략질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외구 침입인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830년 진포 군산 앞바다에서 외구 함선들이 500여 척이 정박해 있고, 일본 전투 부대들은 육지로 이제 노략질하러 간 거예요. 물론 배를 지키는 데 있었는데 전투가 붙었어요. 고려 함선은 100척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의 이제 배를 지키는 사람들은 저 뭐 100척 같은 거 우리가 그냥 상대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전의 전투는 배가 딱 옆에 붙어가지고 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배에 상륙해서 육박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저 100보 200보 앞에서 포를 쏘는 거예요. 한 포를 쏴가지고 배를 완전히 구멍 뚫어가지고 침몰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 한 100여 척의 배를 침몰시키고 대성을 거뒀죠. 그래서 근거지가 이제 배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육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뭐 저쪽 내륙까지 남은 쪽으로 갔지 않았나? 이건 제가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저기를 하는데, 이만큼 고려는 이 얘기를 한 것 자체는 군사 과학 기술적으로도 선진국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고려 때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선진국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은 그 당시 서양이라는 나라는 대개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중세 암흑기에 접어들잖아요. 국가 자체가 별로 없어지고 뭐 가까이 장원제도로 뿔 붙어지면서 르네상스 이전까지 사회 발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들은 청나라가 세계 제1의 강국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청나라. 그리고 청나라 앞에 뭐 명나라, 그 다음에 뭐 송나라, 이게 이제 세계적인 최고 선진국가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 고려는 송나라와 비교해서 동일한 황제 국가였고, 송나라보다 군사력에 있어서도 우월했고, 이런 어쨌든 문화 능력에서도 송나라보다 발전했다는 점. 이런 걸로 봤을 때 고려의 어떤 국제적 이상이 코리아 황제국 이렇게 불려질 만한 그런 이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 이런 점들을 마지막 한번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